변호인을 각 측의 변호인을 맡아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면 우선 쪽에 계신 유장춘 박사님께서 이탈 측의 변호인으로 입장을 표명해 주시겠고요. 또 이쪽에 잔류 측으로는 소재열 박사님께서 입장을 표명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2004년에서 현재까지 약 10년간에 걸쳐서 오랜 시간을 끌었던 사건입니다. 그 쟁점 설명의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 직접 양 당사자 입장을 듣는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나마 사건 개요 정도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예배 및 출입 방해 금지 가처분이 있었고요. 신청 취지가 우리 조남이 나와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성근 목사 측이 원로 목사 측 교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신청 취지로 예배 및 출입 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요. 그래서 제1심 결정은 취소했는데 그때 교단 이 목사님 측이 교육관 측이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에서 기각당했고 이어서 항고, 재항고를 했으나 패소하고 잔류 측이 승소했다. 이런 그때 기각당한 요인이 1심에서 대법원까지 앞으로도 이거는 뼈에 사무치게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교인 총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다는 걸로 패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명도 청구, 건물 명도에 관해서 예배 및 출입방해 금지 등 가처분에서 잔류 측이 승소한 후 교단 잔류 측이 교단 교육관 측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청구 취지를 하는데요. 퇴거한다. 부동산에서 퇴거한다. 그리고 출입하는 경우 매 출입 시 얼마를 지급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1심에서 가집행을 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이 있었고 2심에서는 항소를 교육관 측에서 했으나 기각돼서 그렇게 끝난 또 거기서도 진 사건이죠. 공탁금 출금 청구권 확인에 대해서 교회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교육관 측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의 개인 도장으로 입금한 돈을 교단 잔류 측과 교단 이탈 측이 서로 출금을 요구하자 양측이 서로 출금을 요구하자 은행이 공탁함으로 교단 잔류 측이 이 부분에서도 승소하는 그 다음에 교인 지위에 있어서 교인 지위에서 1913명이 광성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한다는 판결이 있었죠. 그리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기각했고 큰 틀에서 보면요. 그리고 1913명이 원고 교회에 교인으로서 지위가 있고 나머지 교인도 준용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합해서 약 4,000명이 대법원에서 교인 지위로 인정됐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의회 결의 등 무효 확인이 있었는데 잔류 측이 그 광성교회가 통합교단을 탈퇴하고 피고 이성곤을 당회장으로 추대하는 내용의 공동의회 결의 무효 확인과 피고 이성곤 목사의 당회장 직무 집행을 금지를 구했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가장 또 쟁점이 되는 손해배상 소송도 또 있었는데 이때는 이성곤 목사님 개인에게만 1억을 주라고 했고요. 그 판결을 보니까 피고 이성곤의 이와 같은 권한 없는 즉 면직당하셨으니까 불법 점유를 터잡아 이루어지는 예배 등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해서 교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이 없어 막아졌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동부지방법원에서 여기서는 손해배상을 주어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원고 측이 참 같은 용어는 어느 쪽으로 해도 마음에 안 들겠습니다만 이해 들어주세요. 잔류 측의 입장에서 굉장히 소송에는 진실하고 상관없이 전략이잖아요. 전략을 잘 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객관적으로. 왜냐하면 면직당한 목사님이나 나중에 오신 그 뒤에 오신 부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피고로 하니까 당연히 이제 이기도록 하는 전략을 그렇게 짰는데, 이제 이 깊은 부분은 이제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교육관측과 잔류측으로 이렇게 나누어 진행을 할 텐데, 간단하게 시간 순서에 따라서 주요 그 소송 경위와 쟁점들과 그런 사실관계들을 약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잔류측 변호인께서 지금까지 쭉 지켜보시면서 특별히 주요한 쟁점 위주로 해서 변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모임은 우리 종교 내부의 모의 재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대법원 일반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 판결의 진정성이랄지 타당성 여부를 오늘 이 시간에 검토하고 논의하고 토론한 자리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우리 종교 내부 중에서도 이 통합 측이라고 하는 그 교단 헌법과 광성교회 정관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광성교회 분쟁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접근해야 할 것인가. 일단 가장 1차적인 것은 교단 내부의 법이 있을 거고요. 그 교단 내부의 법에 의해서 지금 광성교회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하고 있고, 이런 다양한 분쟁의 요인들은 교단법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국가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국가는 교회를 어떠한 단체로 이해해서 판결하고 있는가. 그걸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그걸 미리 준비해서 교회법과 교회 자치법규인 정관에 어떻게 교회를 운영할 것인가, 모든 판단의 근거가 그 교단헌법과 자치법규에 있는데, 국가는 그 교단법과 자치법규를 어떻게 판단하고 교회를 어떠한 단체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 쟁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유 박사님께서 쟁점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 교단법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사용 수익권, 출입 금지, 교인 지위 문제, 그리고 공동의 결의에 대한 의결 의사 정족수 소집권자, 이런 내용들이 이 법원에서 쟁점된 이 내용들이 통합측 교단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이 모임은, 이 교회 법정은 종교 내부적으로 이런 아픔의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고 문제 해결점을 찾아내는 것이 아마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곤 목사님이 억울하겠다는 판결을 먼저 봤는데요. 그냥 단순히 학자적인 관점입니다. 맨 처음에 면직 출교 처분 무효 소송을 냈는데 결국은 이 목사님이 냈는데 그거가 각하돼서 패소된 겁니다. 여기 보면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게 목사 개인과 광성교회 통합 측에 속한 광성교회화를 제가 가진 자료만 가지고 1심에서 기각당했고 2심에서 기각당했고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끝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목사님이 주장하는 내용 속에 자연인 나 이성구는 탈퇴했으니까 나는 탈퇴한 이후에 저쪽에서 교단에서 나를 면직해도 무효다, 이런 주장이 없어요. 우리 합동 측 헌법에는 탈퇴한 이후에는 제명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우는 민법 안에서도 많아요. 이미 다른 데로 옮겨갔는데 둘이 같이 사귀다 딴 데 시집 갔는데 내 여자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런 게 논리인데요. 여기서 지고 말았다는 게 참 재판부의 판단도 이상하고
변호인의 주장도 참 이상하고 참 여기서부터 꼬였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게 큰 틀은 뭐냐면 사법부는 판단 안 한다고 하면서도 판단하고 종교 권징의 문제를요. 그런데 그런 흐름들이 여기에서 되니까 그리고 이 소속 노예는 초창기부터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금방 당의장권 직무정지를 하거든요. 근데 이 자료만을 가지고는 당의장권의 뭐 설교권인지 이것까지는 들어간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보면 교회 관련 분쟁을 놓고 보면 이미 각본이 짜여진 틀이 너무 많거든요. 이 사건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미 노예나 이런 데는 짜여진 틀이 많은데 그 함정 속에 참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럼 권징재판에 그런 무시무시한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한 대로 판단을 안 하니까 그거는 또 노예의 판단은 또 웬만하면 유지되니까 그 다음부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다란 말이에요. 예, 지금 우리 지금 유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광성교회 문제는 어떤 문제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면 교회 법률 행위의 대표자가 누구인가? 법률 행위의 대표자에 의해서 공동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다 무효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종교 내부적으로 목사의 1심 관할 재판권은 노예입니다. 노예가 담임 목사를 면직하고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게 되면 그 교회 법률 행위의 대표자는 임시 당회장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대법원에서 1980년, 83년에 대법원에서 나온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광성교회가 지금 이제 교육관 측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도 자유 측이 계속해서 법정에서 이기는 것도 소속 교단 노예가 담임 목사를 면직하였으므로 대표권이 상실됐다. 대신 임시 당회장을 파송했기 때문에 법률 행위의 대표자는 임시 당회장이다. 임시 당회장에 의해서 공동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다 무효다. 그걸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터잡아 모든 분쟁이 해결되다 보니 자유 측이 다 이길 수밖에 없고 교육관 측이 다 패소할 수밖에 없고 임시 당회장이 공동회를 소집하면 적법, 면직당한 목사님이 공동회를 소집하면 다 이법, 권한 없는 자가 공동회를 소집해서 중요한 교회 재산권 탈퇴 문제를 결의하였으므로 이법, 3분의 2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적법한 대표자에 의해서 소집되지 않는 공동회는 무효. 계속 그렇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우리 유 박사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장로교의 정치 체계에서 권징 재판에서요, 담임 목사가 교단을 탈퇴한 시점과 노예가 면직 처분을 내린 그 시점을 잘 분석을 해야 합니다. 면직하고 난 이후에 탈퇴를 한다고 한들 효력이 없습니다. 면직이 유효하니까요. 그런데 탈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직을 했다. 그러면 탈퇴했으니까 회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원 아닌 자를 면직했으니까 대법원에서는 그것도 무효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최초의 이성건 목사님이 면직을 당했다는 사실, 그걸 법원에서는 인정해버린 겁니다. 좀 더 내부 문제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시점으로부터 면직당한 담임 목사님은 대표권 상실, 법률 행위 대표자가 아니다. 공동에 소집할 수 없다. 해도 불법이다. 좀 계속해서 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성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까 이 판결문에서 나 자연인 이성곤은 탈퇴하고 광성교회 교회는 이렇게 결의를 거쳐서 탈퇴했다. 근데 교회가 탈퇴한 것은 세 가지 이유가 다 무효가 되는데요. 그런 거가 흥결로 인하여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이성근 목사님 자연인 탈퇴한 것은 개인이 탈퇴하는 거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재판에서 그걸 안 다퉜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게 억울하다는 거고, 아까 말씀한 것은 앞으로 해결을 위해서도 꼭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코칭한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확정을 했어요. 일단 공시를 하고 작든 어떤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선거할 때 투표 하나하나 다 도장 찍어서 선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재판을 수없이 해도 다 이기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교회보다 교인이 많아도
아니 대통령 선거도 다 도장 찍어가면서 하는데 거수해가지고는 죽었다 깨도 안 돼요. 근데 답답한 것은 초창기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최초 탈퇴할 때도요. 즉 소집권자의 문제, 그 다음에 개시했냐의 문제, 또 하나는 의결권을 어떻게 확인했냐, 분모를 어떻게 확인했냐의 문제. 그런 문제가 다 흠결이 있어서 졌고 2012년에도 또 동일한 사건으로 진 걸 보면 유명한 이제 이건 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유명한 로펌이나 변호사는 사건을 분석하고 깨부시는 데 있지 만드는 데가 전공이 아니에요. 만드는 전공자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근본 방향이. 이제 2005년부터 지금 분쟁이 본격적으로 발생이 됐는데 탈퇴인데 2006년에 대법원에서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 개신교 분쟁의 최초의 판례가 1958년 부산 영락교회를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한 50년 이상 대법원에서 하나의 판례, 분쟁교회 판례 취지를 쫙 해서 판결이 왔는데 2006년도에 50년 동안의 대법원의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그동안 50년 동안의 대법원의 판례 취지는 뭐였냐면은 하나의 교회가 양측으로 분열됐을 경우 하나의 교회가 두 개의 교회로 분열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산은 양측 모두에게 공동재산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가 양측으로 분열되어서 싸울 때는 양측에 다 재산권이 주어집니다.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고 사용 수익권이 있고 그 교회에 출입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싸우더라고요. 2006년에 대법원이 어떻게 판례를 변경시켜버렸냐면 하나의 교회가 두 개 교회로 분열을 인정을 안 해버린 겁니다. 그래 광성교회는 지금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인데 어느 한 측이 적법한 대표자에 의해서 교인총회격인 공동회를 소집하여 3분의 2가 교단을 탈퇴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종전교회 재산은 탈퇴한 교인에게 기속된다. 그러니까 탈퇴한 3분의 2 적법한 절차 대표자에 의해서 공동에서 탈퇴해서 3분의 2 찬성 탈퇴했다고 한다면 종전광성교회 재산은 탈퇴한 그 측에 기속된다. 이제 그것이 대법원의 판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관 측에서는 이제 그걸 입증하셔야 합니다. 3분의 2가 탈퇴한다. 교단을 탈퇴는 교회 탈퇴로 보지 않기 때문에 3분의 2가 탈퇴했다. 탈퇴했다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3분의 2가 모였다는 것으로 해결된 게 아니고 적법한 대표자에 의하여 공동회가 설립돼야 한다. 하나의 교회가 양측으로 분열되기 이전의 종전교회의 권한과 권리가 어느 쪽으로 동일성이 유지되느냐? 지금 법원에서는 계속 자율측으로 유지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육관 측에서는 적법한 대표자에 의해서 공동회를 소집하여 3분의 2 찬성하여 탈퇴하기로 하였으므로 광성교회 재산은 우리 측에 있다. 기속된다. 그렇게 주장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딜레마가 뭐냐면 3분의 2는 맞겠는데 이제 대표권자 계속 대표권자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는 비속 사건으로도 풀어갈 수가 있고 중간에 그 목사님이 소집을 해서 투표도 했는데 도로 어디가 문제냐면 의결권 있는 교인이 6,964명이 투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거기서도 도로 하자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소집권자를 맞는데 분모가 설정이 안 된 거예요. 분모가. 그러니까 교인이 몇 명 중에서 6,964명이 했다 이게 되는데 분모가 설정이 안 된 거예요. 이 사건의 또 문제는 저희 교회 법정의 취지는 기존의 이제 국가재판이 교회를 어떤 성격으로 이해하고 어떤 논리에 의해서 판단을 했는가를 재확인하거나 또는 교단 재판의 특성과 구조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밖에 진행될 수 없는 고착화된 어떤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좀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부분들을 좀 검토하는 취지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에서 사실 우리 좀 전에 오신 황 목사님께서 몇 가지
초기에 쟁점들을 언급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제 만약에 양 당사자의 이야기만 듣다 보면은 이게 이제 또 좀 선택과 집중적인 논의보다는 좀 어떤 좀 막연하게 진행되는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쟁점들을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면 거기서 이제 좀 선택과 집중 내지는 좀 보충하는 식으로 하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뭐 저희 입장에서 사실관계가 조금 이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에는 잔류 측이 모두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는 교육관 측의 교인 지위를 인정해서 새로운 양상을 띠게 했습니다. 교육관 측이 2번에 걸쳐서 교단 이탈을 시도하고자 했지만 모두 회의 소집이 불법으로 판단되어 교단 소속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잔류 측 교인들이 본당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교육관 측이 교단의 어떤 지위나 통솔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본당 예배당을 약 3년간 사용하다가 최근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일이 있었죠. 그런데다가 교육관 측의 담임 목사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서 교회당에 출입하지 못하고 급기야 소송 부담으로 인해서 사표를 내는 그런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판결의 쟁점들을 좀 주로 정리해 보면 교육관 측의 교인 지위의 인정 문제, 교육관 측 대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 불인정의 문제, 그다음에 좀 전에 언급해 주신 그 교육관 측의 비송 사건이 기각된 문제, 그리고 교육관 측의 불법 행위로 인한 그 사용 임료의 발생의 문제입니다. 더구나 최근에 이제 또 하나의 변수는 교단 측에서 특별 사면으로 인해서 그 항소심에 끼칠 영향에 관한 그런 변수가 좀 있고, 어쨌든 결론은 최종적으로 항소심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몇 가지 이제 각 당사자들한테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관 측이 잔류층에 대해서 예배당 명도 소송을 한 사건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만약에 교육관 측이 교회당을 넘겨받아야 할 명분이 있다면은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관 측이 이미 타교단으로 옮기려고 이탈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교인 총회의 소집이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그러면 교인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의 문제를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교인들이 다수라고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송 사건이 기각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합동 측 제자교회 비송 사건이 있었는데 그 비송 사건이 이 사건에 관련해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점이 있으면 언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교인 지위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회자의 지위가 인정이 되었는가라는 문제를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그 다수의 교인들이라고 해서 소수의 잔류파 교인들이 교회당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답을 드리면, 일단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그러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을 판단할 때는 정관입니다. 그리고 정관이 없으면 민법의 일반의 원칙에 따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틀이에요. 우리는 흔히 재산권의 문제 같은 경우도 총회나 노예법을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관이 없으면 그 다음 뭐라고요? 민법의 일반의 원칙에 따릅니다. 그렇다면 광성교회의 그 정관에 보면 사용 수익에 관해서, 즉 우리 교회 재산을 총유라고 그러는데요. 총유 재산은 교인들이 사용, 수익, 관리, 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권한이 누구, 광성교회에 제가 분석해 보니까 제가 가진 광성교회 규약이 이번 동부법원에 그 뒤에 붙은 걸 봤는데요.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합 측 저기도 헌법에 있다고 해도 뭐 따를 수 없지만 없습니다.
그렇다면 민법의 일반의 원칙은 뭐냐면 민법 275조의 물건 총류에 대해서 이거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는 총류라고 한다. 총류에 관해서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한다.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276조의 총류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당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각 사원은 정관 기타 규약을 쫓아 총류물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총류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상실로서 취득 상실한다. 민법 276조에 하면 제가 볼 때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판사들이 내린 판결을 제가 이렇게 단언하기는 쉽지 좀 무식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잔류측이나 또는 교육관 측에서 이 부분을 주장을 안 했더라고요. 당연히 그냥 당회계 있는 걸로 받아들였어요. 당회계 그 권한이. 그러나 당회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므로 저기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민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를 주장한다면 뛰어넘기가 손해배상을, 왜냐하면 그냥 제가 듣는 정보대로 뭐 5,000명 이상이 교육관 측에 속하고 제가 듣는 소문으로 저쪽이 500명 정도라고 한다면 교인 총회를 거쳐서 이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이 소송을 당회 경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다툰 것은 이 무슨 장로님의 뭐 무슨 재판, 당회 권징 재판이 뭐 흠결 있네 없네 이걸 다쳤지, 교인 총회를 통해서 재판을 청구해야 되는데 총회가 없었습니다. 이 말을 안 했고, 재산에 관한은 교인 총회에 있습니다를 안 했더라고요. 고등법원에서 그걸 따진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깨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공동 재산입니다. 이걸 아까 민법 275조에서 말한 총유입니다. 총유. 교인들의 공동 재산인 총유 개념은 개인 지분권이 없습니다.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 교회 교인에는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공동 재산. 지분권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처분 못합니다. 자, 교인이면 그 교회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누가 교인이냐? 명도 소송을 제기하려면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정관에 명시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하고 없으면 민법으로 갑니다. 그런데 1979년 3월에 제정된 광성교회 정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최초의 지금 법적 효력을 갖는 정관입니다. 지금 징계제 재판에서. 그 정관이 아주 기성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끝부분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광성교회에 대한 문제는 교단 정치편에 따른다. 교단 헌법 정치편에 따라 교회 정관에 준해서 우리 교단 헌법을 교회 정관으로 사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단 헌법에 딱 뒤져보니까 정치편에 보니까 당의 직무 안에 부동산의 관리권이 당에 있다. 그러니까 정관의 관리 처분 행위가 당에 있는 걸로 해석하는 겁니다. 법은. 그래서 공동의 결의가 있어야만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 교단 헌법을 자치 법규 교회 정관에 준해서 교단 헌법을 받은 광성교회는 교회의 재산의 관리 처분 행위, 즉 명도소송과 같은 그런 법률 행위는 당회가 할 수 있는 걸로 판단해버린 겁니다. 법원에서는. 자, 그러면 그 교인은 재산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당신은 면직당했으므로 당회가, 우리 통합적 헌법에는 당회가 교인의 입회 결정권이 있습니다. 당회가 교인이 아닌지, 교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서 등록을 시킵니다. 당회가. 그러니까 그 광성교회 교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그 교인이 교회 사용 권한이 있는데 당신은 면직당했으므로 교인 지위가 박탈당했으므로 사용할 권리가 박탈됐다. 사용하지 말라. 그 개념 아닙니까? 그리고 교인 지위가 획득이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사용할 수 있어요. 교인이면. 교인이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 수익권 공공재산. 그래서 지금 그 법원에 의해서 교인 지위가 회복됐다는 것은, 인정됐다는 것은
공동 재산임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땅을.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민법 276조에 보면은 민법 276조에 보면은 각 사원이 교인이 정관과 교회 정관과 기타 규약을 쫓아 사초물을 사용 수익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민법 276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관과 교단 헌법에 따라 교회 건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림으로 이제 사용 수익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건물을 사용한다. 거의 사용 수익권인데 예배를 드릴 때에 어디서 몇 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결정권자는 또 당이란 말이에요. 당회가 11시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다 결의했으면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관과 규약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체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 광성교의 동일성이 죄송합니다. 자유측으로 동일성이 연결된가 교육관 측으로 연결되는가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우리 통합측 헌법을 봐야 합니다. 헌법에 그 교회 담임 목사, 임시당회장, 그 다음에 당회가 어느 쪽의 당회, 임시당회장, 담임 목사를 인정하느냐 교단이 법원에서 그 교단 결정을 따라 보는 겁니다. V형. 대부분의 판례 경향이 재산권은 지교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회는 그냥 자치단체로 봐요. 이 말은 맞죠? 소 박사님, 자치단체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권에 있어서는 없으면 광성교회 정관이 없으면 민법의 일반의 원칙으로 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민법의 일반의 원칙은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게 이제 여러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법조항이에요. 27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보존행위도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한다고 대법원 2007-1706에서 판결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렇게 판결하는데 여기서의 문제도 한 가지 이제 흠이 당회에서 교육관 측으로부터 당회가 예배를 주관한다는 것은 넘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벽이죠. 이것은 교단법 안에서. 그런데 그건 넘을 수가 없는 법인데 여기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교단을 탈퇴했다 그리고 분리했다 하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도 이제 딱 덮어놓고 자 우리 화해하자. 교육관 측이 잔류측으로 그냥 가사 다 들어간다. 그럴 때 잔류측이 오케이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한다는 말은 지금 현재 대법원도 광성교회라고 인정했는데도 그쪽은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잔류측의 광성교회 당회가 현재 그 교단을 탈퇴했던 분들의 그걸 따라야 된다. 이 문제는 또 심각한 예외 문제로 저는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관 측이 3분의 2 다수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 가정하자고요. 가정했을 때 뭔가 공동회의를 열어가지고 교단 탈퇴니 재산이 결의하면 좋겠는데 소지권자가 문제잖아요. 아까도 이제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입니다. 당회장이 내직당했다. 임시당회장이 파송했다. 임시당회장이 법률행위 대표자다. 임시당회장 노하면 어떤 행위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3분의 1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때 쓸 수 있는 수단이 이제 비송사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법원의 명령으로 우리 교육청에 해달라. 교인이 3분의 1 서명을 해서 청원해야 비송사건이 성립되거든요. 그럼 교인이 서명했느냐? 3분의 1 서명에 하자가 있다? 3분의 1 서명의 기준은 전체 재직교인을 몇 명으로 봐야 되는가? 제가 전화드립니다. 이때 어찌했을까? 그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러면 당회가 전체 재직교인을 확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1000명이 재직교인인데 3분의 1 서명으로 올렸는데 그 3분의 1 서명은 뭐 300명이다 해야 되는데 300명, 3분의 1 서명의 기준 재직교인이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계속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러면은 까지 그 3분의 2를 서명해서 제출을 한다고 쳐요. 그럼 법원이 비송사고 그럼 공동회의를 열어라. 아무개를 의장으로 하여 이런 탈퇴와 관련된 안건으로 하여 공동회의를 소집하라. 법원의 명령으로 공동회의를 소집해서
짱 탈퇴하면 되겠는데 이 법원의 비송 사건 그 판결문을 제가 읽고 왔거든요. 비송 사건을 허락해 줬을 때 더욱 분쟁이 심화함으로 저쪽에서 주장하는 아니 이렇게 판결문이 나온 이야기예요. 정족수 문제. 정족수 문제는 법원에서 생명입니다. 생명. 몇 명 출석해서 몇 명 찬성. 그리고 그 몇 명 최적 전체가 몇 명인데 예를 들어 1000명이라고 딱 못을 박아줬으면 으쌰으쌰 해서 뭐 한 600명 900명 모이면 되겠는데 그 전체 최적 교의 못이 안 나가졌어요. 누가 그걸 입증한 거예요? 민법 70조를 읽어보면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총사원의 5분의 1입니다.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건 강행 규정입니다. 이 정수는 또 정관으로 바꿀 수는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조항. 전항의 청구가 있은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이건 명시 규정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아까 도로 분모가 몇 명이냐가 이제 이거가 해결하는 방안은 대강은 알죠. 분쟁 전에는 얼마였고 그리고 이쪽은 서명하는 교육관 측은 몇 명이고 유관으로 저쪽은 몇 명이고 근데 이것을 이제 따져보니까 법원이 동부에서도 안 받아주신 거예요. 재판부가. 그러니까 이장로님이 당석에서 그걸 억울하다고 이렇게 하셨는데도 안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사건을 볼 때 과연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까 소 박사님 말씀한 대로 계속해서 교회 분쟁할 때는 분쟁 당시 교인들의 총리로 한다거든요. 분쟁 당시. 근데 지금은 분쟁을 인정하지 않아요. 대법원의 판례가 이렇게 바뀌면서 가장 피해자가 바로 광성교회 교육관 측이에요. 제가 볼 때 이 대법원 판결의 바꿈으로. 그렇다면 진정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이 나머지 소송에서 이 교인들은 6개월이면 중지고 제명이니까 1년이면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저쪽에서도 교인을 소명해 주세요. 이걸 청구하는 길을 이제 찾는 게 답이에요. 찾으면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법안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외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없는데 탐정 업무가 인정이 돼요. 우리는 흔히 아는 대로 흥신소 정도로만 알지만 그런데 그런 기본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재판부를 설득한다고 하면 설득이 안 될 리도 없다고 봐요. 요 쟁점들 중에서 좀 더 핵심적인 쟁점과 아니면 더 명료하게 해야 될 사항 보충 발언 있으시면 한번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소 박사님한테 묻고 싶은 건 만일 이성건 목사님이 또 여기 있는 장로들이나 여기 교인들이 만약에 대표자의 교인 지위가 사면에서 회복이 된다면은 그게 그때 과연 앞으로의 법적 문제는 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소 박사님과 또 유 박사님께 한번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 차석 또는 발기인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민법 70조를 준용하여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거나 종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종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종종의 기본 회장 및 연구 항공자 등 임시총회 소집권자들에게 종종 재산 관리 처분 등과 관련된 대표자 자격 시비를 없애기 위하여 임시총회를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비상대책위원 측 종원들이 소집 통지를 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안에서 기존 회장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상대책위 측 종원들이 직접 모든 종원들에게 소집 통지를 하여 개최한 임시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 문제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소집권자는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극복할 수가 있는데요. 분모의 문제, 분모의 문제.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이성곤 목사님이
해벌이 된다면 목사의 직위를 해벌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제명받은 분들이 또 해벌이 된다면 날개를 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면직을 했던 그 원인이 해소된다고 한다면 담임 목사겠죠? 그럼 되실 거 있습니까? 그렇게 해석하고 싶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면직받은 목사님을 해벌할 때 우리 합동측 교단 헌법은 해벌하면 평교인에서 목사를 다시 안수받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면직했던 그 행위를 없애고 다시 종전의 담임 목사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인무효를 시켜줍니다. 해벌이 아니라 원인무효로 목사 복직돼버립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합동측이고요. 통합측 헌법에 이 해벌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교단법에 의해서 지금 좌우되고 있습니다. 146조 통합측 헌법 146조에 보면요. 면직된 자가 해벌되어, 잘 들어보세요. 면직된 자가 해벌되어 복직되면 시무할 수 있고 시무하려 할 때 아직 이릅니다. 시무하려 할 때 시무청빙이나 신임을 얻어야 시무할 수 있다. 자, 그런데 그때 공동의 소유권자는 누구냐 뭐예요? 헌법이 없어요. 교단 헌법이 그냥 없어요 또. 그러면 누가 해도 되겠어요? 교인들이 하는 거죠. 아니 그거는 상대팀의 구성. 아니요 이런 때는요 이제 그 현재 그 임시 목사님에게 노예로부터 교단으로부터 파송을 받아게 하라고 하는 게 하자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건 그리고 그분은 거부할 수가 없고 거부할 경우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다는 게 아까 조문을 읽어본 거예요. 네, 이제 말씀 이제 아까 황 박사님께서 또 그런 장래에 그런 변수가 있을 때 어떤 전망으로 진행될까에 대해서 그 당사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이 교단 재판에 대한 접근이 소위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교단헌법 자체가 우리나라 교단헌법 자체가 이렇게 완비가 된 형태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해당 규정이 없어서 이제 좀 난점을 겪기도 하는데 뭐 제가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원래의 지위를 원상 회복을 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벌된 상태에서 뭐 어떤 또 절차를 몇 단에 걸치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회법상의 해벌 개념은 원래의 그 시벌이 되기 전에 그 지위를 그대로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 전제 개념에 근거해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비상위원회가 구성되던 뭐 수습위원회가 구성되던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보이지만 어쨌든 이건 저희 전망에 관한 이야기고요. 거의 시간이 이제 거의 1시간 정도 되었는데 뭐 다양한 쟁점도 있겠지만 아까 질문하신 분들 질문 듣고 또 플로어에서 궁금하신 분들의 그런 점들을 가지고 또 나눠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이제 재산이 귀속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를 좀 이제 마무리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저는 왜 그렇게 탈퇴해가지고 이 합동 측이든지 독립교단이든지 백석으로 가려고 하는지 난 그거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됐고요. 탈퇴한 상태에서 그대로 있어도 그냥 그 독립교회로 인정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들어감으로 왜 저렇게 자꾸 자충우돌 하셨는지 저는 그 대목은 좀 이해가 안 됐고요. 일단 저 개인이니까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는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어디에 보면 4,000명 대법원에 인정받고 참석 인원이 5,000명이 넘고 그런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우리 신앙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과감하게 이제라도 저쪽에서도 1심 이겼으니까 잔류 측에서도 이런 때 좀 과감하게 합의를 도출해내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면 민법이나 이런 걸 제 생각을 유명한 정관예우 변호사하고 내가 내 생각이 틀렸냐 맞냐 그랬더니
목사님 생각이 틀리지 거의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말씀한 이 재판에서 왜 이렇게 주장이 안 됐고 이런 얘기도 해봤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쪽에도 무조건 당신들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충분히 알 거고요. 그러므로 이런 때에 그냥 과감하게 좀 조금은 내려놓고 이제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니까 조금은 이제 덜 싸우겠다는 방법으로 그렇게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고두어져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소송의 문제는 약점은 교육관 측의 약점은 당회에게 예배 주관의 권리가 있다. 이거가 약점이고요. 어떻게 뛰어넘을 것이냐의 문제는 남고 그러나 소송에 있어서는 억울해도 그 소송 스킬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한 대로 이런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 수익 처분권에 관해서는 교인 총회를 거쳐야 된다. 그게 교단 헌법하고는 아니고 민법의 원칙에 따라서 교인 전체에 재판합시다. 청구합시다. 이 결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걸 잘 주장하면 아까 장모님 말씀한 그런 부분은 저는 충분히 이번에 해소될 법리이기 때문에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통합 측 헌법에 교단 헌법에 재산 처분은 재직회 계류로 재산을 처분한다 아십니까?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우리 법원에서 인정이 안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봤는데 아까 우리 여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당회장이 면직 노예 재판이었었나요? 면직되는 과정에서 정당한 재판 청구가 제한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한돼서 어떻게 보면 절차가 하자가 있었다고 보신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그런 권직이라든가 그런 형태의 재판에 대해서 국가법원은 개입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그 절차가 현저하게 정의 관념에 반하였을 때는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것이 이제 법원이 그 현저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판사맘이라고 하지만 그 재량이란 것도 소위 이제 연장수 마음처럼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아까 그 남자 그 장모님이신가요? 예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지난 이야기들에 대한 걸 이제 회고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향후 이제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떻게 나가야 되나 이런 그 전향적인 권면을 주셨는데 저는 뭐라고 할까 해부적인 쟁점에 대해서 지금 교인의 지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라기보다는 그냥 총괄적으로 여러분들께 그냥 성서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또 실제 사회법에 보는 관점에서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성서의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왜 교회 분쟁을 이방인에 가지고 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보면은 그 당시 역사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 역사적 제한이 한계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 이제 종교 개혁자들 중에서 칼빈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죠. 이분이 이제 교회 재판에 대해서 교회 재판을 국가가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의 칼이 똑같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당하게 할 경우에 올바른 국가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로잡으신다라는 그런 시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칼빈이 우려하는 점은 뭐냐면 국가 권력에 의해서 당신들의 교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느 인간도 연약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끄는 과정에서 물고 뜯고 증오심으로 치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칼빈이 우려하는 것은 국가 재판이 교회의 부당함을 개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장기간에 끌었을 때 당사자들 간에 복수심과 증오심을 이렇게 끌게 되는 그 과정, 10여 년을 끌어왔던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많은 교훈을 드렸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그 전 기독 변호사님들 교회 소송을 많이 맡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셔요. 교인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을 사회법으로 가져가면 뭔가 실체적 정의가 밝혀지고 진실이 밝혀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회 사회법의 재판이라는 것은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실질적 진실이 발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아신다면은 이제 이 장기간의 고충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이 법학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에서 했던 방식에 대한 뭐 재확인이라든가 교단 구조의 재확인이라기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조명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 또 이제 뭐 향후 뭐 화해 관련해서 변수도 있고 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그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을 국가법원이든 아니면 교회 구조적인 문제든 입법적인 불비를 저희가 보완하는 것이든 향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계속 할 거고요. 또 앞으로 또 이런 문제들이 또 좋은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화해의 그런 선례들이 생기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 발언하려고 여기 참여했습니다. 이분 발언하려고 그거 하려고 지금까지는 그냥 있던 이야기 아닙니까? 다 알고 계신 사건 아닙니까? 2006년 대법원이 교회 분쟁을 피해보고자 방지해보고자 예방해보고자 전원 합의체 판결로 50년 동안의 판례를 변경시켰습니다. 2006년에. 그게 4월 20일이니까 꼭 10년 됐습니다. 예, 10년 됐는데 이제 법학자로서 우리 교육법을 전공한 저희들로서 그 대법원 판결이 낳는 그 열매가 한국 교회 한 10여 개 교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쟁으로. 지금 사랑의 교회, 목동 제자교회, 강주중앙교회, 강북제일교회, 광석교회 전부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2006년 판례에 그 틈이 있습니다. 3분의 2가 안 되면 그 분쟁은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12년 걸렸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 죄송합니다. 10년 이상 갈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 자유축과 교육관측. 가장 지혜로운 양측은 지혜로운 방법은 화해하고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건 알아서 가세요. 저 이야기 좀 들으시고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할까지. 그러니까 그 부분 명심하시고요. 이건 정말 한국 교회를 걱정해서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그 판례는 해결할 수 없는 판례입니다. 분쟁을 해결 못합니다. 누가 해결해야 되냐? 당사자. 화해하면은 가능합니다. 응어리를 좀 내려놔 주세요. 왜냐하면 조금 기분 상하는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면직할 때도 2005년 4월 10일 10시경 원고에 대한 1차 재판 기일을 그리고 23일 2차 재판 기일을 4월 28일 10시경 3차 재판 기일을 각 개최했으나 원고가 각 불참하자 교단 규정에 따라서 장로 원고를 변호인으로 선정하여 변론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다 이렇게 국가법원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또 목사 면직에 대해서 억울하게도 아까 처음에 이게 잘못된 판단이다 너무 억울하다라고 제가 인정했지만 여기서 보면 원고의 이 사건소는 이 권징 재판만의 무효만을 구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 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앞서 그러니까 권징 재판이니까 판단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는데 사실 자동차부터 이렇게 많은 법률 관계가 있는데 없다고 판단한 것부터가 속 터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결정 나버렸기 때문에 속 터져도 응어리를 내려놓으셔야 앞으로 해결이 되고 암도 안 걸리고 그런다는 말씀이에요. 장로교회가 민주주의인데 절대 다수의 교인이 있는데 당의 몇 사람들이 꽉 잡고 안 된다는 건 우리 장로교의 근본 법리에 어긋나죠. 그러니까 속 터지는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제는 상대방도 약간의 지금 1심을 이겼고 이 2심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에게 유익할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지만 이런 때 아까 소 박사님 말씀한 대로 그냥 적당하게 잘 이렇게 합의하는 쪽이 오히려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 이런 말씀을 근데 사실 로마 카톨릭 교회법이 굉장히 이제 개신교법에 잘 되어 있는데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재판관의 윤리에 관한 게 규정이 돼 있어요 교회법에. 그런데 그게 단지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어떤 재판관이 금전적 이익에 매수당하거나 아니면 어느 특정 편들을 해서 부당한 결과가 일어날 때 직위가 면직이 됩니다. 면직. 구속력이 있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이제 법학회에서도 아까 뭐 교단에서 재판하면 좋은데 그렇게 불합리한 구조잖아요. 그런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법학회에서도 계속 연구를 해서 좀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재판 교회 법정 오늘 세미나를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